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오늘 또 이제 주말했다 보니까 또 반가운 여러분들도 뵙게 되네요. 오늘 2015년은 소셜 리뷰라고 했지만 이제 IT와 우리 모바일 또 SNS 쪽에 기류가 어떻게 흘러졌었고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시간이 짧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려면 한 몇 시간이 걸리는데 짧게 줄여서 리뷰를 잠깐 해보고요. 새해 트렌드는 뭐 제가 뭐 새해를 예측하는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뭐 트렌드 전도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새해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시중에서 보고 있는 그런 트렌드들을 조금 모아서 함께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보려고 하는데 카메라가 많아서 신경이 엄청 쓰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디 카메라를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가끔 햄치스 해주시면서 5번 카메라 해주시면 제가 포즈를 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복장이 예사롭지 않으세요? 방귀라서 지금 복장이 아직 마치 무슨 그 연말 시상식에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늘 뵙는 분도 계시지만 지난 또 1년 만에 또 이렇게 이 자리에 같이 또 스페이스 노아에 또 서게 되네요. 저는 이제 비전 홀딩스라고 기업 교육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체 교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비전 홀딩스라는 곳의 평생교육원의 이사 겸 또 이제 교수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공자치연구소라고 행정자치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단법인인데 공무원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전임을 맡고 있고 부소장을 현재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메가넥스트라고 메가스터디는 잘 아시죠? 메가스터디 자회사입니다. 기업체 교육 전문으로 하는 거기에 책임 교수직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성결대하고 부천대하고 연세대학교는 원주 캠퍼스 쪽에 외래교수로 등록돼서 이제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골라서 현재는 이제 학교 강의를 좀 하고 있는데 원수 너무 멀더라고 인간적으로 그래서 저거 신경이 좀 쓰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 세 학교를 주로 나가서 강의를 좀 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성결대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시간 좀 조절하느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참 짧은 시간이지만 소셜 리뷰를 같이 한번 보고 그다음에 새해 트렌드를 같이 한번 보는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참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런 해였던 것 같아요. 좀 살기는 힘들다고 팍팍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많이 좀 힘들어하셨던 분들도 계셨는데 올해는 그럼 어떤 일들이 좀 있었는지 우리 IT하고 소셜 쪽에 또 모바일 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는 시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를 하나 보셔야 되는데 올해 있었던 것 중에서 가장 또 큰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컴퓨터에서 많이 쓰고 있는 윈도우 10이 새로 나온 게 또 큰 이슈가 됐었고 컴퓨터 쓰시는 분들이 많이 불만을 얘기하세요. 컴퓨터 켤 때마다 밑에서 자꾸 설치하라고 막 자꾸 뜬다고 윈도우 10 그 때문에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데 바로 요겁니다. 자 윈도우 10이 이제 새로 출시됐는데 스마트폰에 밀려서 점점 영향력이 줄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새로운 컴퓨터 운영 체제인 윈도우 10을 내놨습니다.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데 서두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성재 기자가 설명합니다. 자, 설치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전 세계 190개국에서 출시된 윈도우 10의 특징은 7월 29일에 나왔죠.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 사이에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서버는 괜찮더라고요. 이제 업그레이드 하셔도 시작 괜찮을 것 버튼이 같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얼굴과 지문 인식 기능도 갖췄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 윈도우 7과 8 버전 사용자들에게 앞으로 1년 동안 무료로 업그레이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일단 개설이 되는 고객분들에게는 윈도우 10 시작 앱이 자동으로 윈도우 업데이트를 통해 설치하게 됩니다. 윈도우 10은 기본 인터넷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대신 엣지를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보안성과 편리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인터넷 금융거래나 공인인증을 할 때 여전히 많이 사용되는 액티브엑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는 두 개 쓰는 게 특징이죠. 엣지 브라우저하고 일반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두 가지 같이 쓰는 게 쇼핑몰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자 그리고는 이제 중간 끊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SNS를 파고든 브랜드 모정품, 있습니다. 이른바 짝퉁 판매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좀 심각해요. 제품 사진을 걸어놓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만 따로 불러서 도를 분석했습니다. 현혹되죠. SNS가 활발해지다 보니까 모든 범죄가 다 모이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에 세관 단속반이 들이닥쳤습니다. 방부와 거실에 유명 상표를 도용한 이른바 짝퉁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서른두살 김모 씨 등 2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짝퉁 시계와 가방, 지갑 8천여 개를 중국에서 밀수했습니다. 정품이라면 330억 원 어치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이미 팔려나갔습니다. 가금들이나 이제 버클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정품과 거의 유사하게 만든 그런 제품들입니다. 판매는 모두 SNS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게 SNS를 통해서 판매된다는 게 사진 중요한 거예요. 공유 SNS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생활이 담긴 모습과 함께 짝퉁 제품들을 은근히 과거에는 유출시켰습니다. 오프라인에 팔리던 것들이 이제는 전부 보통이 어디로 이루어지냐면 SNS로 이루어진다는 게 특징이 되겠죠.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광고를 하면서 유도를 해서 그런 다음 제품에 광고는 관심을 SNS 보이는 통해서, 사람들을 판매는 오프라인으로. 카카오 스토리로 유인했습니다. 판매용 제품들을 모델별로 보여준 다음 카카오톡을 통해 가격을 흥정하는 방식입니다. 짝퉁 판매 대금은 대포 통장으로 받아 계좌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세관은 앞으로 SNS를 그리고는 이제 또 새로운 뉴스가 뭐냐면 아이폰이 새로운 게 출시된 게 이 미국 애플사가 새 아이폰 시리즈를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는데요. 이 우리나라에는 1차 출시국에서 또 빠져서 국내 출시는 다음 달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입니다. 9월 달에 나왔죠. 로스앤젤레스에서 김한주 특파원입니다. 애플이 새 아이폰 시리즈인 아이폰 6S와 6S 플러스를 공개했습니다. 화면 크기와 형태는 기존의 아이폰 6와 같지만 색상을 추가하고 성능을 개선했습니다. 터치 압력 강도에 따라 사용자의 명령을 구별해 인식하는 3D 터치 기능이 주력이 되는 장착됐습니다. 거죠. 3D 터치 기술이 또 자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칩을 탑재해 연산 속도가 최고 70% 빨라졌습니다. 가격은 아이폰 6 출시 때와 같이 2년 약정 기준 6S는 23만원 선, 6S 플러스는 35만원 선으로 책정됐습니다. 구매자가 매달 38,000원을 내면 1년마다 새 제품으로 교체해주는 업그레이드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오는 12일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판매 국가를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페이 시장이 이제 올해 이제 불붙기 시작했죠. 요즘은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물건을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삼성페이, 애플페이, 안드로이드페이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 어떤 특징과 장단점이 있는지 최희선 기자가 설명합니다. 스마트폰에 등록한 신용카드 그림을 띄웁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손가락을 대고 지문 인식을 마친 뒤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에 갖다 대면 간편하게 결제가 끝납니다.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에 탑재된 삼성페이는 근거리 무선통신 NFC 단말기는 물론 마그네틱 단말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뒷걸음치가 들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결제가 되니까 편리한 것 같아요. 삼성페이는 출시 한 달 만에 50만 명이 가입했습니다. 지금 100만 명 넘었습니다. 한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 애플페이와 구글 외국까지 합치면 이제 가입자 수가 300만 명이 넘어요. 비슷합니다. 거래는 하지만 하루에 삼성페이와 달리 15, 30 근거리 무선통신 NFC 단말기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주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 사용합니다.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다음부터는 비밀번호만 치명됩니다. 가입자 수는 네이버페이가 1,500만 명, 카카오페이는 500만 명입니다. 신용카드 시행이라든지 교통카드 출시라든지 이런 분들이 앞으로 페이 서비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실까요? 어저께 뉴스입니다. 어저께 어떤 기업을 보면 저도족이라고 보면서 걷는 사람들을 너무나 흔히 볼 어제 수가 뉴스입니다. 있죠. 중국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만 보며 걷는 사람들을 디터우족이라고 한다는데 이 디터우족 때문에 교통사고가 크게 늘었습니다. 베이징 우상욱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산둥의 고속도로에서 버스기사가 운전도 중 슬그머니 휴대전화를 꺼내듭니다. 어제 뉴스예요. 고개를 숙여 휴대전화를 보는 동안 화물차가 앞으로 끼어들면서 그대로 충돌하고 합니다. 디터우족, 즉 항상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 때문에 중국에서 각종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보다 고장으로 정차한 차량을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거나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在事故发生前的7分钟里，肇事司机一共掏了3次手机，一共低头看了39次。 중국 교통당국 실험 결과 운전 중 전화를 받으려면 1.6에서 2.3초 정도 한눈을 팔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릴 경우 무려 57m를 눈을 감고 가는 셈입니다.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 운전 중일 때는 절대 스마트폰을 쓰지 않도록
하는 거를 중국 경찰은 교육을 해야 된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쓰다 적발되면 강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단속할 방법이 없어 활용법을 교육할 때가 된 겁니다. 제대로 된. 휴대전화를 보면서 길을 걷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례도 빈번하는 만큼 도로 위에서는 아예 휴대전화를 멀리하라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베이징에서 SBS 우상욱입니다. 이게 좀 굉장히 무섭죠? 네, 디터오족이라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 한번 할 때 디터오족만 다닐 수 있는 그 거리도 소개해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네, 중국에 등장한 그 저두족들만 걸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어요. 그 앞에는 아무것도 걸림돌이 없습니다. 오로지 스마트폰만 들고 다닐 수 있는 거리도 등장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참 세상이 이제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요즘 또 많이 변하는 거 보면 또 SNS에 또 악성글을 올림으로 인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서 자영업자가 폐업이 있게 몰리는 사태들도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카카오톡에 돌아다니는 얘기들 있죠? 거의 90%가 전부 거짓말입니다. 돌아다니는 얘기죠. 뭐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하는 얘기죠. 믿지 못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보여야 돼요. SNS로 협박을 하는데 그것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잠깐만 시간 이것도 굉장히 오래 많이 이슈화가 됐던 얘기였었어요. 동네 미용실을 운영하는 최모 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파마를 한 손님이 약품을 잘못 사용해 탈모가 왔다며 보상비로 800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악성 블랙 컨슈머. 저를 자르는 것처럼 그렇게 바꾼 거야. 내가 진짜 내 생각하면 2달간 들어가서 시대를 내렸어. 지나친 요구에 미심쩍기도 했지만 행여 나쁜 소문이라도 돌까봐 결국 200만 원을 보상했습니다. 그만두면 이러는 거야. 동네 내에서 그거 막 울다가지만 하루에 돈 얼마를 번다고 이 동네에서. 이 작은 퓨전 식당은 손님이 SNS에 올린 글 때문에 폭력을 치르고 있습니다. 케첩을 더 달라고 했다가 종업원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당할 뻔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비난 댓글이 삽시간에 수천 개나 달렸고 네티즌들의 신상털기가 시작됐습니다. 얼굴도 다 팔리고 전에 어떤 일을 했고 나이 몇 살이고 그거 아시고 나서 막 그만뒀으니까. 그런데 당시 상황을 지켜봤던 다른 손님들의 얘기는 SNS 내용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SNS의 위력이 좋은 쪽으로도 쓰여야 될 텐데 이게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평가하거나 있지도 않은 얘기를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인해서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정화 활동도 필요한 건데 퍼나르는 건 잘하는데 우리가 퍼나르는 거에 진실성 검증은 잘 안 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물론 좋은 쪽에 활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제 그저께인가요? 3일 전인가 그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몽고 간장 그 명예 회장님 얘기 뉴스 나왔었죠. 그런 것도 사실은 보도가 올라간 게 확산된 게 SNS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물론 잘못한 거죠. 갑질이죠. 엄연하게 그 회장 그 명예 회장님의 운전기사를 폭행한 거 아니겠어요? 막 폭언을 하고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사실 요즘 같은 시대 어떤 시대인데 네. 그런 부분들이 SNS로 터지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슈화가 됐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회 질서를 바로잡아 나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정말 좋은 거긴 하지만 이렇게 없는 얘기도 퍼나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우려 섞인 부분들도 올해 특히 많이 등장했던 SNS의 어떤 해악적인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도 한번 나오지 않는가 싶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걸러낼 필요가 있어요. 카톡에서 보면은 이렇다더라 조심하세요부터 시작해서 돌아다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70% 이상이 거짓말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검증해보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오히려 검증을 해보는 네티즌 수사대란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씩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올해 좀 많이 이슈화가 됐던 것이 바로 우리 SNS에서 돌아다녔던 많은 그런 이슈가 된 정보들, IT 업계의 그런 동향들 이런 부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SNS 뭐의 약자입니까?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흔히 부르는데 사실 외국에서는 SNS란 말은 더 많이 안 쓰고요. 어떤 말을 더 많이 쓰냐면 소셜 미디어란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SNS란 말을 쓰고요. 외국에서는 소셜 미디어라는 말을 써요. 미디어죠 사실은 그 안에. 다양한 종류의 매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 중에 소셜 미디어인데 그 안에 있는 관계망 자체를 SNS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는 그냥 다 통칭해서 그냥 SNS라고만 부르는 용어의 어떤 하나로 통일하는 한국 사람들은 통일을 참 잘해요. 그런 거 보면 뭐 이거 아니면 아닌 그죠?
영화도 좋은 게 나왔다면 왕창 몰려가서 봐야 되는 그런 게 좀 우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셜미디어라는 이름으로 거의 통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SNS라는 용어보다는 저쪽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러면 소셜미디어의 정의를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그럼 소셜미디어는 뭐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소셜미디어의 정의, 우리가 소셜미디어에 우리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터넷상에서 인간관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인맥을 형성함으로써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주는 미디어 서비스를 대표하는 국제정보통신 개인정보보호 워킹그룹이라고 하는 IWGDPT 2008년도에 정의를 발표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제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 관련한 세계 최대의 기구거든요. 자, 이 국제기구에서 정의를 내렸던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정의였고요. 여기서 내린 또 정의를 보면 이분이 보이드 람버라고 앨리슨 분이 내린 정의를 보면 제한된 시스템 내에서 보세요. 개인이나 자신을 대중한테 또는 일부 대중한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제공하고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면서 시스템 내에서 다른 이용자들의 관계망을 내가 보거나 연결하는 거. 그 세 가지 측면. 이것을 우리가 소셜미디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요즘 소셜이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가입자 수가 갑자기 증가하면서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보면. 근데 그분들 특징이 한결같은, 저는 보면 어떤 분들을 가입 승인을 하느냐. 첫째 원칙이 얼굴이 없는 거는 가입 승인을 안 해줍니다. 첫 번째가. 얼굴이 없으면 안 해주고요. 두 번째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정보가 없어요. 개인정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자, 보세요. 소셜미디어 특징이 뭐예요? 기본적인 게. 자기를 소개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정보 공개가 내가 새 나가면 어떡하느냐 우려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내가 공개하는 만큼 들어오는 거 아시죠? 내 공개 안 하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내 자신을 공개하는 것만큼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건데, 자신을 공개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절대 친구를 연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공개한 것만큼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의 자료를 저는 퍼나르기만 하는데 그것도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SNS상에서 돌아다니는 자료 중에 그 실제 자기가 만든 게 얼마나 될까요? 10%가 안 돼요. 한 10% 정도고, 한 70%는 퍼나르는 사람이에요. 퍼나르는 사람. 그 30%는 그냥 좋아요만 열심히 눌러주시는 분들이거든요. 물론 좋아요도 품앗이에요. 자꾸 이렇게 서로 해주시는 거 좋은 겁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관계망, 한글로는 우리 관계망 서비스라고 그러죠. 사회관계망 서비스라는 얘기를 하는데, 바로 SNS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SNS 특징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 소셜미디어의 구성을 보게 되면 소셜미디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첫째가 이거죠. 첫째가 S로 시작합니다. 뭘까요? 자, 심퍼사이즈입니다. 이게 뭘까요? 공감이에요, 공감. 즉, 우리가 자료를 올릴 때 남들이 좋아요를 한 번도 눌러주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올리시는 분 없죠? 그렇죠? 그런 분은 절대 없을 거예요. 괜히 신경 쓰이잖아요. 누가 좋아요를 딱 눌러주고 괜히 삐지고 그죠? 괜히 올려주길 원하잖아요. 그리고 좋아요가 한 40개 넘어가면 되게 흥분하기 시작해요.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계속 들어가서 봅니다. 새로 고친 버튼 자꾸 눌러가면서 몇 번이나 눌러졌는지 확인하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즉 뭐예요? 심퍼사이즈. 뭔가 내가 공감을 얻기 위한 자료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남이 공감을 얻은 자료를 내가 퍼나르죠. 내 거에 올려놓고. 왜? 나도 그런 공감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공감하는 자료를 올려놓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I인데요. 뭐냐면 아이덴티파이예요. 그거를 확인하죠. 확인합니다. 내가 공감하는 자료를 올려놓고 나도 확인하고 남들도 확인하죠. 서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세 번째 P입니다. 세 번째는 뭔데요? 파티시페이트. 참여를 하죠. 여러분도 함께. 여기 오셨잖아요. 같이 참석 신청 눌러서 오시고 확인하고 그러죠. 네, 서로 참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갑니다. S. 뭘까요? 예, 공유하고요. 스프레드. 뭐예요? 확산시킵니다. 우리 확산시키고 계속 전염시키듯이 확산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나가는 것이 소셜미디어의 구성적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SIPS. 그러니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자료를 올려서 서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참여를 하고 서로 참여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공유하고 나눠주고, 그 다음에 확산시키는 이런 전략을 쓰는 것이 소셜미디어의 특징이다 이겁니다. 그럼 나는 그러면 소셜미디어 상에서 이러한 모습을 과연 제대로 갖춰나가고 있을까? 근데 이게 스프레드에 저걸 악용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빌미로 해서 이렇게 하나씩 걸어가지고 음란물을 올리거나 이상한 거 올리시는 분들도 있죠?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스프레드 기능만
이용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인 거죠.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올리는 것이 SNS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SNS에 보면 그런 음란물을 올린 사람들 있잖아요. 삭제하거나 내 그룹에서 탈퇴시키는 것만 먼저 하지 마시고 거기서 그 사람 오른쪽에 조그만 단추 눌러서 보시면 그 사람의 신고 차단이라는 단추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처음 차단해버리세요. 다른 데서 그런 음란물들을 보시면 그 사람 이름 옆에 얼굴 옆에 보면 단추 아래 단추를 누르면 신고 차단 단추가 나옵니다. 어떤 단추를 누르시라고요? 차단. 그럼 나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이 비록 이 그룹에서 이렇게 그런 음란물을 올렸지만 나하고도 관계를 끊어버리게 돼서 다음에 나한테 오지 않습니다. 미리 차단해주는 효과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음란물들 뿌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한 사람이 가입을 하고 서로 자기 친구들끼리 묶어서 끌어들이거든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서로 연결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 사람씩 볼 때마다 차단을 해버리셔야 그 다음부터 나하고는 그 사람이 나를 태그를 걸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글도 함부로 올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타임라인에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함부로 글을 올릴 수 없도록 그렇게 차단을 걸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셜미디어 기능을 보셨고요. 그래서 소셜미디어의 규모하고 성장 추이를 같이 보시면 올해 2014년도까지 2015년도까지 올해 2015년이죠. 보시면 19억 6천만 명이에요. 19억 9천만 명이 현재 SNS 이용자 규모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근데 보시면 이게 성장률이거든요. 성장률은 어떤 것 같으세요? 점점 내려가고 있죠. 결국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SNS를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만큼 크게 성장하는 부분들은 제3세계 국가를 빼놓고는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인구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올해 2015년도 19억 6천만 명에서 내년도에 20억을 넘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21억 3천만 명이네요. 21억까지 넘어갈 거로 굉장하죠. 21억이면요. 60억 인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놓고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SNS를 이용하고 있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올해 전체 인구 대비했을 때 국내 SNS 보급률은 59%를 현재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에 의해서 아시아에서 역시 우리는 1위 아니면 안 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우리는 2주예요. 그리고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아까 19억 6천만 명, 2016년도에도 20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성숙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성장이나 이런 것은 보여지진 않고 있지만 더 위력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급률도 역시 아시아의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SNS 이용자 규모가 3천만 명 수준에 근접을 하면서 시장 성장세는 다소 우리나라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수도 3천만 명이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러면 아주 극소수의 노인층이나 아주 어린아이층 빼고라도 3천만 명 수준이면 거의 다 쓴다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우리가 SNS를 이용하는 그런 매체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는 광고는 신문이나 텔레비전이 아니라 당연히 소셜미디어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NS 규모 및 성장 추이를 아까 보시게 되면은 지금 2015년도죠. 올해 2,900만 명, 2,900만 명에서 2016년부터는 이제 거의 3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인구 4,900만 명, 5천만 명이 조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인구에서 거의 3천만 명 정도는 우리가 인터넷, 우리 SNS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그런 규모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역시 우리나라도 증가율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전체에 대비했을 때 이용자 규모 비중은 3.5% 정도, 3.3% 정도로 이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시아에는 이제 인구가 많은 나라가 있죠. 중국과 인도의 급성장세 때문에 우리가 좀 줄어드는 거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워낙 아시아의 인구가 많은 그런 나라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자, 그 다음에 2015년도에서 탑 스마트폰 앱 2015년도 탑 스마트폰 앱 이거 이제 미국 기준인데요. 미국 기준이긴 한데 워낙 또 미국이 또 큰 규모 시장이긴 하죠. 규모로 봤을 때는 과연 어떤 데가 이제 평균적으로 사용자들이 접근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1위부터 볼까요? 뭘까요? 네, 역시 페이스북이 1위를 역시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어요. 2위는요? 유튜브. 어디 거예요 이거요? 구글. 얘네들이 다 점령을 해버리고 있네요. 자, 볼까요? 네, 이거 볼까요? 페이스북 메신저.
메신저도 또 페이스북이에요. 메신저. 4위는 보면 구글 서치, 구글 검색. 5위는 보면은 구글 플레이. 다 지네끼리 해먹고 있어요. 지금 보면 김에 왠지. 6위는 보면은 구글 맵스. 자, 그럼 보면 벌써 10위권 안에 벌써 6위까지만 해도 벌써 다 거의 구글이죠. 무서운 겁니다. 이 구글이 사실은 애플보다 더 무서운 곳이 구글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봤더니 뭐예요? 역시 또 지메일 서비스. 또 지메일 또 구글이죠. 대단합니다. 그다음에 8위 보니까 인스타그램 세계적인 사진을 찍어서 또 올리는 그 SNS죠. 인스타그램 누구 거예요? 페이스북 거죠. 보세요. 다 두 회사가 다 속된 표현으로 헤쳐먹고 있어요. 지네끼리. 9위 볼까요? 애플 뮤직, 그 다음에 10위에 보면 맵스, 애플 맵, 애플 지도. 애플이 한 2개 정도로 겨우 명맥을 겨우 이었고요. 하여튼 10위권 내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구글과 페이스북이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추세가 좀 무섭게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건데, 또 이제 놀라운 소식은 주커버그의 또 그 재산 공개에 대한 또 그런 얘기도 이제 화제가 됐었던 올해 이슈 중에 하나 있었어요. 재산을 1, 2조도 아니에요. 진짜 52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무슨 애들 장난감 내놓듯이 그냥 쉽게 내놓는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99%를 내놓는 게. 참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더 건실한 사회가 됐지 않아요. 총기 사고도 많이 나는 나라지만 또 그런 기부 활동도 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렇게 튼튼하게 잘 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5년 미국에서 올해 가장 많이 사용된 앱 탑 10에 보면요. 구글이 총 5개, 페이스북 총 3개, 8개. 나머지 2개가 애플. 이건 뭐 끼어들 데가 없어요. 또 잽이. 얘네 2개 다 평정. 그러니까 여기를 바탕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얘네들이 플랫폼이죠. 얘네들이 플랫폼인데 얘네를 바탕으로 깔고 거기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플랫폼이 됐습니다. 우리는 여기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SNS 어떤 것도 이용할 수 없다라는 게지 앞으로. 그래서 플랫폼이 무서운 겁니다. 플랫폼이. 그래서 근데 불행하면 우리나라가 플랫폼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플랫폼이 하나도 없다는 게. 그나마 이제 뭐 카톡 인증이 나오지만 카톡은 우리나라에서만 그렇죠? 이런 게 뒤에도 카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죠. 구글이 새로운 로고를 발표했어요. 올해 이슈 중에 9월 1일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그동안 쓰던 로고를 이제 없애고 새로운 로고를 발표했는데 어떤 로고인지 아시죠? 들어갈 때마다 창의적인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잠깐 보시면 어떤 모양인지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함께 애교가 있어요.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레디 페이지하고 세리게 브린. 그러니까 레디 페이지는 이제 공동 창업을 성공시킨 사람으로서 구글의 창업자로서 전 세계 재벌 재산 순위 19위를 달리고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죠. 자,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정말 멋진 이걸 구글을 또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구글 초기에 이런 화면이었죠. 구글에서 발표한 영상이에요. You can Google it. 세계 각국 언어로 만들었어요. When you're putting a question, then finish your question before We have been working on organizing the world's information. Our goal is to digitize all the books. Today, Google announced Gmail. Email for everyone, for free. Google is mapping the entire world to make it more accessible to people everywhere. Google is jumping into the mobile market. Android was built as an open platform for everyone to use and build on. This is Chrome. It's a faster, safer browser for the open web. Google is unveiling what they call the knowledge graph. We needed to understand the world the way you and I do, as objects and relationships between objects. Today, Google got another useful feature with Google Now. We are providing you with answers before you've even asked for One of them. my favorite cards is the one that shows traffic data for your commute to and from work. Think about how far Google has evolved from the 10 blue wings. We asked ourselves, how can we assist you right when you need it? Okay, Google, call the Walker Art Center. It's not just desktops, phones, and laptops anymore. 오케이 구글, 유진이한테 5분 늦는다고 문자 보내줘. It's watches with 우리만 들어갔어요. 전 세계 나간 동영상인데 우리나라가 How can we help you get things done in as few steps as possible? Okay. Okay, Google, show me my photos of Lucas with the pumpkin. But we have to remember, we have a long way to go. This is just the tip of the iceberg.
그렇죠? 그래서 구글이 어떻게 발전됐나 보시게 되면 97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구글 마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로고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98년도에 이렇게 바뀌었고요. 99년도에 이런 모양을 좀 우리가 많이 봤던 로고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고 99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썼던 것이 이 모양. 가장 많이 보신 아마 모양이 아닌가 로고 같은 로고체가 아닌가 싶은데요. 2013년도까지 쓰인 것이 거의 구별이 좀 잘 안 되죠. 큰 차이가 안 나죠. 좀 비슷하게 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양이 밑으로 나왔습니다. 약간 글씨가 좀 다듬어졌죠. 어떤 컴퓨터에서도 글씨가 깨지지 않고 잘 산스셋이죠. 잘 깨지지 않게끔 보여주는 그런 글자체를 골랐기 때문에 이런 글자를 쓴 거예요. 다른 데로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제 모양이 완성이 된 겁니다. 현재 모양이 이거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글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런 모양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조차도 발전되는 모양조차도 과연 누구를 중심으로 놓고 이제 발전이 되어 왔느냐가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사용자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기주의 그런 편의성을 잘 이용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특히 구글은 이제 올해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중에 가장 큰 걸 변화가 바로 뭐냐면 구조 개편을 했다는 거예요. 구글이 구조 개편을 해가지고 알파벳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죠. 얘네가 지주 회사예요. 구글은 사실은 알파벳의 밑에 회사입니다. 알파벳이 위의 회사고요. 지주 회사를 중심으로 이 아래쪽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구글입니다. 그래서 얘네도 구조 개편을 통해서 이런 회사의 체계를 좀 더 내실 있게 다져가는 그런 모양새를 가져왔고요. 자, 그 우리나라 뉴스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에 5월달에 남 커뮤니케이션하고 카카오하고 합병 발표를 작년에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회사명은 다음 카카오라는 이름을 했는데 불과 1년 만에 일단은 올해 들어와서 카카오택시가 출시가 된 것이 굉장히 큰 이슈를 몰고 왔었어요. 그래서 카카오택시를 안 하면 택시기사가 아닙니다. 요즘 거의 그 정도로 또 최근에 또 카카오택시의 블랙 서비스부터 비롯해서 등장하고 있어서 국내에도 이제 우버 택시 이후에 한국에 또 새로운 또 택시 문화를 불러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만큼 모바일을 이용한 SNS를 활용하는 이런 서비스들의 위력이 크다는 것을 한 방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무리 튼튼한 게 구축되어 있는 대리기사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기존에 많은 그런 다양한 앱들이 많이 있고 많은 체계가 있지만 이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가 하나의 어떤 일을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플랫폼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위력은 배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 2015년 9월부에서 카카오로 사명을 바꿨죠. 이름 자체를 바꿨어요. 결국은 뭘까요? 다음이라고 하는 사이트,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를 상징하는 두 회사가 합쳐져서 어느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까요? 모바일로 가고 있다. 뭐든지. 다음이라는 이름은 과거에 꼭 제가 강의할 때마다 예전부터 늘 얘기했지 않았어요? 이름을 잘못 줬다고. 처음이 아니라 다음이 뭐예요? 영원히 1등을 못하잖아요. 안 좋다고 제가 늘 얘기했었는데 역시 이름 버렸어요. 결국은 카카오라는 이름으로 바꿔지게 됐고요. 사명도. 그래서 이름을 잘 줘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회장님은 회사를 만들 때 삼성 말고 다른 회사들 이름들을 다 뭐라고 되는 줄 아세요? 예전 삼성그룹을 다 제일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제일. 최고가 되자고 제일. 그래서 제일제당, 제일모직, 제일합성, 제일모직 다 그거 아니에요? 다. 그렇죠? 제일 첫 번째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름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 이제 그 제일제당이 이제 제일제당 첫 글자를 따서 CJ그룹이 나간 거고 삼성물산에서 예전에 다 이름들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다 이름에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LG그룹 같은 경우도 다 예전에 럭키, G 골드스타 합쳐진 이름이죠. LG. 허쉬지방과 구시지방이 만든 회사. 그래서 이제 자본이 되고 한쪽은 구시지방을 경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모태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LG로 나와서 나중에 회사 성장하고 나니까 분리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LIG, GS그룹 다 GS그룹 허쉬지방들이 가져가고 그렇게 다 분리가 됐죠. 그러니까 그런 이름 하나하나에는 기업에 다 역사가 숨어 있고 거기에 다 의미가 숨어 있지 않습니까? 한국화약그룹도 지금 한화로 바뀌었죠. 예전 이름 참 안 좋았어요. 한국화약그룹 하니까 중국에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중국에 이제 거래를 하러 이제 가져갔더니 한자로 뭐라 쓰면 한국폭약집단이에요. 뭐가 되는 거예요? 거의 그 깽이나 거의 그냥 그런 팀이죠. 거의 그렇게 가니까 중국에서 거의 기거버렸죠 아주.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거 아니겠어요? 한화그룹이라고 이름은 한국화약하니까 이제 완전히 거의 그 IS그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이름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게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비교를 하게 되면 다음 카카오 밖에서 처음에 이제 작년에 합병할 당시만 해도
당시만을 비교한 겁니다. 그때만 해도 보시면 네이버가 24조. 와, 대단하죠. 24조. 정말 이 하나 가지고 정말 지금 판교 쪽에 가면 네이버 그 빌딩 하나 있잖아요. 얘기 성장을 했죠. 그 다음에 2조 3,120억 원. 2조. 온라인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지금 5,241억 원 영업이익만 주력 사업은 포털, 네이버, 라인, 배너드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카카오톡도 좀 추격하기 위해서 요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만든 라인이라는 서비스, 그 다음에 다음에 메신저죠. 다음 회사는 카카오톡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여기는 자 그러면 보면 라인 같은 경우는 몇 명이에요? 총 가입자가 4억 3천만 명. 다음 카카오에서 썼던 카카오톡은요 1억 4천만 명 사용자를 갖고 있다는 걸 보세요. 그럼 전 세계에서 메신저가 굉장히 위력이 크거든요. 메신저를 예전에 MSN 메신저 많이 썼던 기억나세요? 예, 예전에 직장에서 많이 썼어요. 애들이 꼬마애들이 되게 좋아했었어요. MSN 아저씨라고 예전에 그랬어요. 꼬마애들이 많이 불렀던 이 MSN. 근데 지금은 과연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세계 각국의 1위의 메신저를 보겠습니다. 세계 각국 전 세계 1위의 메신저. 그러면 카카오톡은 어디예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 문제입니다. 국내에 갇혀있다는 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네이버의 라인이 태국과 일본과 대만에서 각 1위 메신저입니다. 가장 전 국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메신저가 되겠고요. 자 보시면 이제 뭐 거의 다 중국에서는 QQ가 있고요. 바이버 서비스라고 또 있어요. 이것도 미국에서 출발한 서비스인데 이것도 보면 실제로 미국에서는 1위가 아니에요. 페이스북이 1위고 오히려 미국에서 출발했던 바이버 서비스는 쿠웨이트, 러시아, 불가리아, 그리스, 아일랜드, 우크라이나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가장 또 많이 쓰는 게 또 뭘까요? 페이스북 메신저와 함께 많이 쓰는 게 왓츠앱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왓츠앱의 위력이 굉장히 커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앱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각국 1위 이제 메신저를 보셔야 되고요. 메신저의 위력이 그만큼 큰 이유는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제 또 시류를 보시려면 또 베스트셀러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올해 베스트셀러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올해 1위부터 10위까지. 책 한 권이라도 보셨습니까? 네, 아무리 우리가 SNS도 좋지만 책은 보셔야 됩니다. 책은 정말 중요한 건데 올해 1위부터 10위까지는 책이 다 보면 다 실용적인 책들인 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사람 올해 많이 떴죠? 네? 백주부. 이 사람 때문에 요즘 그 시장의 음식점들 장사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 집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분이 무슨 꽁치 가지고 요리를 해버리면 그 다음날 슈퍼에 마트에 꽁치가 다 전부 통조림이 전부 품절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요즘 이거 커피숍까지 하고 있죠. 요즘은 옛날부터 물론 출범했던 거죠. 백다방 그런 거, 백다방 같은 참 다양하게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토익도 있죠. 네. 어떤 것들이 많이 쓰나 볼까요? 자, 1위가 요거였었죠. 이겁니다. 미움받을 용기. 사실 그 정도로 이슈화 될 만한 책은 아닌데 이상하게 어떻게 심리학책이 이렇게 아들러의 심리학책이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인 갈등이나 고민과 고통이나 아픔이 많은 사회가 아닌가 우리가 지금 그런 걸 보여주는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 이게 약간 모양이 다른 게 하나가 있고 여기도 있죠. 그렇죠? 2위와 5위를 같이 달리고 있는 게 바로 이 책인데 이 책 진짜 보면요 얕아요. 지식이 진짜 별로 내용이 볼 건 없어요. 근데 이 책 보고 나면 좋은 건 뭐냐면 대화하기 딱 좋아요. 대화하기 딱 좋을 만큼 좀 어려워진다 싶으면 싹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좀 깊이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요즘 책 보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은 전혀 없는 그런 책이에요. 실용적인 서적들 그런 책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위가 이제 소설, 예술의 재건, 인민의 정원, 그다음에 소설입니다. 소설 1위를 차지한 일본 사람이 지은 책이죠. 나미야 전파전이죠. 그다음에 5위가 역시 또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그다음에 6위가 공부 얘기예요.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공부 얘기인데 하버드 새벽 4시 반. 그냥 여기다 그냥 새벽 4시 반에 쓰는 사람들 별로 안 봤을 텐데 여기에 붙어있어서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많이 보는 엄마한테 다 사다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요? 부모님들이 사다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베라는 남자 소설 2위를 차지한 책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창문 너머로 망친 백세는 이처럼 참 오랫동안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백종원. 백종원 추천하는 이 사람은 원래는 이제 요리사로서보다는 이제 소유진의 남편으로서 유명했었는데 어떻게 된 게 이제 요리사로서 요즘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가 이제 해커스 토이 노란색 해커스하고 빨간색 해커스 이제 색깔별로 유명한데 하여튼 어쨌든 토플 토익 교육 중에
같이 편승해서 인기를 끌고 있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소셜미디어 전망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2016년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가 봤을 때 일단 비디오를 장악하기 위한 경쟁이 가열될 것이다라고 최종대 교수님은 예측을 했는데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비디오 예측이 뭘까? 비디오. 다 전부 요즘에 이슈화는 뭐냐면 전부 영상 매체예요. 유튜브가 점점 모든 것이 유튜브로 뜨고 유튜브로 올려주고 유튜브로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이미 전부 다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죠. 엄청나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자료의 53%인가가 지금 영상 자료로 추정이 되고 있을 정도로 영상 자료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이 앞으로 좀 이슈고 우리도 보면 오늘도 영상 많이 찍어서 올리시잖아요. 그렇죠? 단지 사진만이 아니라 글만 순수하게 텍스트만 올리시는 분은 거의 없고요. 요즘은 최소 사진이라도 올리죠. 사진에 포함된 자료는 거의 90%가 넘어가고요. 영상까지 포함한 자료를 보게 되면 거의 53% 정도를 예측할 정도로 그 정도로 영상이 내년에도 이슈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진정한 소셜 쇼핑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지금 웬만한 그 거래나 이런 것들도 소셜로 통하고 한꺼번에 같이 구매하는 공동 구매도 많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SNS를 통해서 또는 이제 그 다양한 앱을 통해서 구매하는 게 점점 일상화가 되고 있죠. 구매하는 게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순수하게 그러니까 이제는 신문지상에 나오는 백화점 그 세일 광고가 정말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거 보고 구매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럼 백화점 관계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마케팅 담당자들이. 아니 왜 그러면 그 비싼 돈 들여서 왜 광고지를 집어넣으세요? 했더니 하는 말이 뭐라 그럴까요? 왜 하냐고 물어보면 롯데쇼핑한테 물어보면 보는 사람이 있을까봐요. 절대 안 봅니다. 사람들은 다 그대로 들어서 쓰레기 그대로 집어넣어요. 그대로 거의 보질 않아요. 근데 왜 광고를 낼까요? 롯데쇼핑 가서 물어봐요. 왜 그걸 광고를 내줄까? 저쪽에서 내니까요. 이쪽에 가서 물어봐요. 왜 내니까? 롯데에서 내니까요. 그래서 서로 내기 때문에 한다는 알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말이 좀 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기획자들이.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없어질 겁니다. 앞으로 이제 선거도 얼마 안 남았지만 선거에서도 이제는 뿌리는 선거는 이제 앞으로 안 되겠죠. 돈 낭비되는 선거는 앞으로 점점 더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인스타그램의 비즈니스 파워가 급성장할 것이다. 인스타그램을 성장세를 좀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은 또 요즘 젊은 10대, 20대들은 인스타그램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요즘 엄청 10대, 20대에 아주 열풍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가 특히 인기 있는 이유는 인스타그램을 써보시면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올릴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다 좋아요를 강요하지 않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뭘 해달 이런 강요가 없다는 거죠. 편하게 부담 없이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거. 간섭받기 싫어하는 요즘의 그런 시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게 인공지능 기술, 소셜미디어 전복 빠르게 이루어질 것. 자,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페이스북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인공지능 기술. 뭔지 아세요? 대표적인 거? 이렇게 단체 사진 찍고 나면은 거기 가면 거기다 태그 하나 걸려 그러면 자꾸 사람 이름만 자동으로 막 뜨고 그러죠.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얼굴을 인식하고 있어요. 가끔 이제 얼굴 표정이 매번 달라지시는 분들은 인식을 잘 못하더라고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달라지는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 경우는 예측이 참 잘 안 되더라고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점점 발달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게 더 방해가 되기도 하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이름이 자꾸 뜨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또 페이스북에서 모멘트라고 하는 앱이 등장한 거 아시죠? 사진 보내주는 서비스.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보내주겠다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내가 원하는 사람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해보셨군요. 99% 안 맞아요. 성질나 죽었어요. 하나도 안 맞아요. 사진 보내주겠다는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떠요. 그런 경우도 많고요. 저는 사진 찍어서 누구한테 좀 보내줄까 딱 보면 왜 맨날 구인창 이름 자꾸 뜨는지 그 대표님은 나오지도 않으시는데 자꾸 웅 대표님 이름 자꾸 뜨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편리하긴 하지만 오히려 그게 예측이 내가 원하는 것까지는 아직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좀 불만족인 경우가 좀 생기고 있어요. 인공지능 기술. 그 다음에 제가 중간중간 요즘 서울소셜에서 많이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게 최근에 가상현실, 증강현실 얘기입니다. VR, AR. 요즘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시되는 부분이거든요. 또 홀로그램 기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일상생활까지 앞으로 교육 현장까지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 제공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보셨지만 구글 카드보드처럼 가상현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내년에는 더 많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큘러스하고 삼성에서도 새로운 신제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가격도 내려가게 되고
좀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도 소셜미디어에서도 좀 더 세밀하게 아마 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스마트폰 쪽으로는 무선 충전 기술이 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요즘 공항에도 무선 충전 기술을 갖춘 테이블들이 3군데 생겼어요. 인천공항도 몇 군데. 그건 뭐냐면 스마트폰 충전할 데가 없잖아요. 그동안에는 뭐 선을 연결하고 찾아야 됐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테이블에 잠깐 쉬었다 하는 테이블에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탁자같이 조그맣게 접시처럼 생겨 충전하는 게 있잖아요. 충전기가. 그걸 바닥에 내장한 거예요. 이미 등장했습니다. 이미 외국 공항에도 몇 군데. 그러면 스마트폰 들고 있다가 동그라미 그려져 있는데 그냥 스마트폰 올려놓기만 하면 돼요. 선 찾을 필요도 없이. 올려놓고 대화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갈 때쯤 되면 이 충전이 다 되어 있는. 이미 됐어요. 이미. 여러 가구 회사들끼리 제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제조회사와 통신회사와 가구 회사가 제휴가 되는. 그래서 이미 이케아 같은 데서도 이미 제품을 내놓고 있고요. 벌써. 내년에는 본격적인 게 등장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신분증, 맨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신분증을 대신하는. 전부 대신하게 됩니다. 지문으로 해서 확인하게 되는 시대에. T1은 이미 내장이 확정됐죠. 내장이 확정돼가지고 앞으로는 삼성페이나 이런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는 T1 같은 것들 모든 걸 다 쓸 수 있는 교통 결제부터 다 하게 됩니다. 아직 주유소는 아직 완벽하게 안 됩니다. 주유소는 2번 결제가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아세요? 주유소는 한 번 내가 7만 원 넣겠다 7만 원 결제를 했어요. 근데 기름을 넣었는데 기름이 5만 9천 원밖에 안 들어갔네. 그러면 자동으로 결제가 또 한 번 이루어지죠. 두 번 되는 건 처음에 1차 가상 결제, 두 번째 하는 게 진짜 결제인데 근데 우리가 요즘 나오는 페이 기술들은 한 번 결제밖에 안 되거든요. 결제를 취소해야 되는 사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술이 최근에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주유소까지도 적용이 되는 시대가 이제 내년부터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제 도구로서의 위상이 상승하게 되고 터치 기술. 터치 기술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나라도 개발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아이폰 6S를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이제 포스터치라고 그러죠. 누르는 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실현되게끔 한 번 누르냐 두 번 누르냐가 아니라 누르는 강도에 따라서 터치 기술이 진화인데 이미 이거는 우리나라도 기술이 개발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쓰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애플은 특징이 뭐냐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내는 것을 잘하는 게 아니라 있는 기술을 잘 써먹어요. 삼성은 개발해놓고 못 써먹고 있어 지네들이. 이게 좀 이게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말들은 이제 예수님 모르실 때는 잠깐 삭제하고 무섭기 때문에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이런 부분으로 됐고요. 네. 정리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2015년도에는 작년이 아니죠. 올해죠. 2015년이 무슨 띠였죠? 무슨 띠였을까요? 양띠. 그래서 카운터 쉐프였어요. 잠잘 때 양세보기. 카운터 쉐프였어요. 그래서 그걸 첫 글자를 따서 이게 2015년도에 햄릿 증후군 감각의 향연, 옴니채널 전쟁, 증거 중독, 꼬리 몸통을 흔들다, 일상을 자랑질하다, 치고 빠지기, 럭셔리 꿈, 평범, 우리 할머니가 달라졌어요. 술문 골목 찾기라고 하는 예측서가 김남도 교수님에 의해서 나왔었는데 첫 글자를 따서 만들었어요. 근데 올해 2016년도 트렌드 코리아에는 무슨 해죠 내년이? 네, 원숭이 해죠, 몽키. 그래서 제목을 뭐로 땄을까요? 몽키바를 땄어요. 그래서 첫 글자에서 따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딴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는 요거였었거든요. 소비 트렌드 전망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올해는 뭐 자세한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럼 올해는 2016년도 소비 트렌드 전망은 이제 몽키바로 했습니다. 몽키바 했어요. 스태프들이 여러 가지 많이 나오죠? 재밌는 게 많이 나옵니다. 짧게. 요거는 마지막이니까. 자, 몽키바의 첫 번째 M입니다. 메이커 플랜즈 2, 나만의 구명보트 전략인데요. 뭐냐면 최선 플랜 B가 차선이라면 플랜 A가 최선이고 플랜 B가 차선이라면 플랜 G는 뭐냐? 플랜 Z는 뭐냐? 최후의 보루. 그만큼 지금 어려운 거예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구명보트를 준비하듯이 소비자들도 불경기 파고에 대비하는 소비의 구명보트를 준비해라 이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지금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채무 비율이 지금 180% 넘어갔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어렵죠. 그래서 지금 플랜 A 다음이 플랜 B가 아니라 플랜 Z까지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M이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Over Anxiety Syndrome입니다. 과잉 근심 사회. 이해되시죠? 쓸데없는 고민이 많아요. 우리는 지금 걱정도 많고요.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줄을 잇고 있죠. 지금
그래서 사고가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사회적 분노의 수준도 높아지고 또 조금만 일해도 사과를 요구하는 여론의 쏠림이 강해진다.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예측되고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를 그런 불안들을 해소해 주려는 불안 마케팅, 근심 해소 상품 이런 게 줄을 이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알고 예상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는 N입니다. 네트워크 멀티 채널 인터랙티브 미디어인데요. 1인 미디어 전성시대. 우리 여기 김혜경 선생님도 1인 미디어죠. 그렇죠? 1인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인 미디어 전성시대. 그래서 이제는 그들만의 리그였었던 1인 방송, 이게 전부 다 메이저 콘텐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는. 그래서 공중파 TV에서도 1인 미디어를 활용해서 하는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작이 되고 있고 하죠. 예전에 방송국이어만 되는데 이제는 개인도 방송국을 만들고 운영하는 시대. 이런 시대가. 근데 이게 중심이 되는 게 여기 1인 미디어 전성시대, 여기 핵심이 되는 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SNS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개인이 방송도 준비하고 방송도 촬영하고 만들어내는 1인 미디어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보시면은 브랜드의 몰락, 넉다너 브랜드죠. 브랜드 없어져. 가성비 약진. 가성비가 뭐예요?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용어. 가격대비 성능. 그렇죠. 가격대비 성능이죠. 아주 쉬운 얘기를 되게 어렵게 해요. 브랜드 역할이 점점, 옛날에 브랜드가 최고였었죠. 근데 브랜드가 아니라 이제는 브랜드가 약속하는 환상을 믿지 않고 소비자끼리 소통하면서 자신만의 가치를 추구한 중국산 스마트폰이 최근에 국민에 등장하시는데 판매량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왜? 사람들은 가격 대비 성능을 따져요. 브랜드보다 오히려 이제는. 왜? 어차피 수준은 다 높아졌을 거라고 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브랜드의 절대 가치가 아니라 이제는 브랜드가 노 브랜드 또는 신생 브랜드, PB 이런 브랜드조차도 이제는 뜨는 시대가 됐어요. 가성비만 맞다면. 가격 대비 성능만 좋다면 얼마든지. 예전에 중국산이 들어오면은 싸서 실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쓸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이제 안 그러죠. 그게 아니라 싸다면 뭐 그렇죠. 실제로 나와 있는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보배가 뭐예요? 네? 보배가 뭘까요? 보조 배터리 약자입니다. 보배. 이제 어렵게. 보배. 자, 보조 배터리를 예전에는 저 국산만 다른 쓸 걸로 예상했는데 실제 우리나라의 보조 배터리 시장의 80% 이상이 외국산에 장착됐어요. 자, 그것도 대부분이 샤오미. 그 이유가 뭐예요? 품질이 좋아서? 싸서.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가 좋아서 그럽니다. 이게 중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자, 또 볼까요? 이제는 ethics on the stage. 윤리죠, 윤리적이니까 어떤 연극적 개념 소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착한 소비, 착한 식당, 착하다는 표현을 요즘 참 많이 쓰죠. 착한 식당, 또 착한 소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시 아이템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기부가 좋은 건데 기부를 그것 때문에 너무 강요하는 모양이 사실 좀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기부도 지나치.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부로 무조건 하게끔 하는 것도 사실 안 좋은 거죠.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공조직 및 공익단체들도 이타적 행동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새로운 국면. 그래서 뭐라고 써있어요? 기부 피로라고 되어 있죠. 기부 피로. 이것도 굉장히 앞으로 사회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모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볼까요? 이번에는 자, 미래형 자급자족이라고 되어 있죠. 환경오염 사건 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도심 생활 조건이 전부 열악해지고 있죠. 그래서 100세 시대이긴 한데 근데 이게 여기 중요한 새로운 숙제가 뭐냐면 바로 요 단어입니다. 읽어볼까요? 여섯 글자. 자, 시작. 지속 가능한 삶. 그냥 무조건 목숨만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이어야 되는데 도시적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인간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추세가 점점 더 이제 그래서 예전 웰 다잉도 유행하지만 또 웰 에이징, 더 젊게, 더 어리게 더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좀 더 드러나게 되면 그런 더 관심도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2010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나와 있었습니다. Y에서 몽키바에서 아직도 다 안 나왔네요. 나머지가 다 Basic Instinct, 원초적 본능이라고 되어 있죠. 자, 경기 침체가 너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뭔가 좀 소설보다 소설적인 더 소설적인 어떤 그런 삶 이런 웬만한 거에서는 사람들이 꿈쩍도 안 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웬만한 감동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사람들이 웬만한 거는 움직이지도 않아요, 마음이.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요즘 구세군 그 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거의 많이 하세요? 요즘 추세가 뭐냐면 구세군을 사람들이 많이 안 넣어요. 큰 손이 많이 등장해서 금액이 많이 올라갔죠. 많은 참여가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이게 좀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마음들이 이제 웬만큼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웬만한 상황에서 워낙으로 부정비리가 많고 그런 게 사회적으로도 좀 불신을 많이 야기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질서 파괴자, B급, 비주류 이런 부분들이 더 환영받는 시대. 예전에는 사이돌이 나오면 어땠어요?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마다 어땠어요? B급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저속하다고 그랬었는데 요즘 어때요? 저속이나 말거나 무조건 요즘은 막 그냥 인기 상한가를 달리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대충 빠르게 있어 보이게. 네, 있어 보이게입니다. 마지막 거의 마지막까지 가고 있네요. 이제 무언가 대단하게 있어 보이도록 만드는 능력 있어빌리티라고 합니다. 있어빌리티가 SNS를 살아가는 새로운 역량이 되고 있어요. 뭔가 있어 보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그 SNS 화면 보세요. 진짜 꼭 좋은 걸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괜히 있어 보이게 하려고 그러는 게 많죠. 네, 그런 시대가 됐어요. 허영심, 허용 뭐 그런 것도 많고요. 몇 가지만으로 그리고 이런 말 유행하잖아요. 꿀팁이란 말 되게 유행만하죠. 그렇게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맨날 꿀팁 그러고 꿀팁도 너무 흔하다 보니까 꿀팁 같지가 않아요. 느낌에. 요즘 그런 게 많아지고 있어요. 뭔가 쉽게 얻을 수 있는 임시방편 소비 이런 게 좀 여주를 입고 있고요. 자, 시간 다 나온 거네요. 네. 자, 볼까요? 이제 아키텍 키즈 체계적 육아법 등장이 육아법이에요. 육아법이라고 하는 것이 젊은 부모들의 치밀하고 과학적인 체계적 육아에 대한 열기가 장난 아닌 거죠. 아이를 많이 낳지 않다 보니까 요즘 더 이런 부분들이 아이에 대한 육아에 대한 이런 정답들도 찾아나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읽고 왔네요. 네, 마지막입니다. 이제 Society of the Like-Minded 취향 공동체입니다. 대세를 따르기보다는 이제는 자기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급, 저급, 어른, 아이, 여성, 남성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면 좋은 거예요. 그냥 남의 걸 따라가지 않는 이런 모양새로 다시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취향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게 요즘 이거 이제 특강도 한번 해드렸었죠. 해시태그 자기 거 이렇게 취향대로 묶어진 걸 검색해서 찾아나가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검색 좋으면 또 그걸 공유하고 같이 나누는 시대. 이런 시대의 모양새가 나누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내가 좋다 싶으면 자기 혼자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남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해시태그로 묶어주는 이런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를 보여드리면 요거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피터 드러커 박사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이 피터 드러커 박사는요, 이분이 지은 책이 저서가 40권입니다. 40권인데 이분은 자 여기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죠? 이거 보세요. 왼쪽으로 3분의 1 지점이 흰색 표시 화살표에 놓인 책이 65세에 쓴 책입니다. 보이지 않는 혁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인데요. 네, 그 저서 가운데 3분의 1은요. 사람들이 은퇴 연령이라고 생각하는 65세 이후에 썼어요. 3분의 1.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많다. 나는 60 넘어서 나는 이제 은퇴해야 된다. 나는 내가 뭘 할 수 있으랴. 이런 생각을 버릴 시대가 됩니다. 이분도 65세 이후에 이 사람 책의 3분의 1의 모든 저서하고 그런 연구 결과가 다 나왔어요.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는 나이는 그냥 겉에 보이는 것일 뿐이지 법적인 것일 뿐이지 의미가 없다. 우리의 모든 역량들은 오히려 그래서 그런 내용 있잖아요. 요즘 노사연의 바람이 인기잖아요. 노래 가사가. 맨 끝에가 뭐예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 알아야 대화가 되는데 대화가 안 되고 있어요. 뭐예요? 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익어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삶아서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양분을 더 이렇게 쭉 끌어모으는 정말 그런 익어가는 그런 문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익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현대 경영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 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내년은 무슨 해예요? 병신년. 이제는 참 거시기합니다. 이름이 거시기하긴 합니다만 이 병신년의 한 해 정말 내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선물은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중에서 좀 추첨해서 주실 것 같은데. 자, 여기 오늘 처음 나오신 분으로 보세요. 처음. 네. 네,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솔직하게. 자, 저랑 같이 가위바위보를 한번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4권이 걸려 있는데요. 책 4권을. 자, 일단 그 서울 소셜에 올려진 내용 보셨죠? 그저께 나온 책.
요거 그 이철희 선생님 우리 오셨나요? 처음 오신 분 일어나주세요. 네, 네, 오셨네. 우리 이철희 선생님이 이번에 새로 지으신 새로 내놓은 책이세요. 보니까 책정이 좋지 않습니까? 열정으로 이룬 꿈, 마흔도 늦지 않아. 그렇죠? 이 책 2권 하고 그다음에 페이스북 그때 우리 여러분들 쓰신 거네. 페이스북 고수 11인의 소셜 스토리 사람이 답이다. 이 책 총 4권 걸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나오신 분 저와 같이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진 분은 조용히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으신 분들 4분은요 오늘 돌아가시면 반드시 로또를 구입하셔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저랑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지면요 그냥 오늘의 좀 무는 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합니다. 하나 가위바위보. 자, 주먹 내리세요. 주먹 내리세요. 주먹만 내리시면 됩니다. 자, 가위바위보. 자, 가위 내리세요. 가위. 자, 가위바위보. 가위 내리세요. 자, 가위바위보. 자, 주먹 내려주시고. 자, 몇 분이시죠, 이제? 4명 되셨나요? 4명? 4명 나오시기 바랍니다. 4명. 아니야, 4명. 5명. 남자분 제.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